안녕하세요. 저는 졸지에 한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이혼녀입니다. 저도 수많은 사연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여태 모르고 살았네요. 제가 겪은 불행에 대해선 저 또한 무지했고 안일했다는 걸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진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지만 이것도 곧 적응이 되겠죠. 현재는 그 빈자리보다 남편의 실체에 대한 충격과 배신 때문에 일상 회복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어딘가에는 제 사정을 터놓고 정리를 끝내야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간 남편의 실체를 알기까지 오래 지켜본 것이 아니었고 정말 훅 스쳐가듯 해결이 나버린 일들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섬뜩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지 좀 들어봐 주셔요. 제게는 고등학생 때 만났다가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헤어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풋풋했던 학생 때의 연애였고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레 잊혀진 인연이기도 했죠. 대학 다니면서 또 취직을 하고서 내내 연애를 해왔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가벼운 연애를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에 책임이 막중하게 느꼈다기보다는 연애하면서 한량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저의 불안한 미래가 더 걱정이었어요. 20대 후반이 되면서 연애보다는 앞날 개척이 제겐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이성 만나는 걸 잠시 중단했을 시기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주선해준다는 소개팅도 귀찮아서 거절하고 있던 차에 정말 우연찮게 다시 첫사랑과 재회를 한 거였습니다. 차라리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제 앞날이 이런 꼴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가 되네요. 첫사랑을 만난 건 다름 아닌 고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에 비해 시골이었어요. 시에서 학교가 총 5개 있었는데 그중 남녀공학은 2개 있었고요. 저도 학교 주위에서 살았지만 첫사랑의 집도 학교 주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고향을 방문한다면 사실상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정거리였어요. 아마 그때가 명절이었을 겁니다. 저는 첫사랑을 오랜만에 보자 신기하게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살아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의 인연을 반기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던 걸로 기억해요. 서로 예전 연락처가 그대로라서 휴대폰에는 늘 저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랑 간단한 안부만 묻고 헤어진 그날 밤, 명절날 밤 첫사랑한테서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대학 생활을 응원하며 헤어졌던 저희는 그렇게 인연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예전 인연인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동창인 셈이기도 하잖아요. 다시 만났다 보니까 나눌 이야기도 많고 함께 그릴 어린 시절 추억도 꽤 많더라고요. 그 때문에 더 급속도로 가까워진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첫사랑이 제 남편이 되는 아름다운 결혼 과정을 만들었네요. 당시 남편은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안 되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아 수입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을 시작할 때부터 살림이 괜찮았고 넉넉한 상황에서 바로 아이 계획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험 쪽에서 그래도 꽤나 지위 있는 자리였다 보니까 출퇴근이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임신하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이 되었어요. 부부가 둘 다 몸이 건강하다 보니 아이는 신혼생활 8개월 만에 바로 생겼어요. 어느 정도 신혼살림이 안정되게 만들어 놓고 바로 아이를 가질 셈이었죠. 피임을 한 번 안 했을 뿐인데 바로 임신에 성공한 저희는 정말로 기뻐서 양가 어른한테 자랑을 했고 배부르기 전에 양가 어른을 따로 찾아가 식사 자리를 따로 가졌습니다. 나는 당시에 너희 둘이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잖니.
역시 부모가 자식을 다 안다고 해도 실상은 모르는 게 천지가 많네. 같은 고향 사람이 우리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른다. 고향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지. 네 시애미는 멀리서 시집을 와가지고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 그걸 보는 내내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서 며느리는 똑같이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 사돈댁이랑 우리 집이랑 한 다리 건너 있으니 얼마나 좋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저와 남편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시댁이랑 친정이 저희가 지연 관계라고 했을 때 정말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집에 방문하면 고생 안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면서 말이죠. 시모는 언제 한번 제게 따로 전화해서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자기 아들이 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시모가 그렇게 저를 위해주는 마음이 제게 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신혼 첫 출발 때만 해도 결국 돌고 돌아 만난 인연과 참 잘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남편과 운명적으로 시작한 만남이 너무 신기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행복도 못 누리고 지나쳤을 기회였겠지 싶은 생각도 들 만큼 좋았습니다. 남편도 매번 저더러 역시 가슴속에 남는 사랑은 첫사랑밖에 없다면서 저와 결혼한 걸 무척 행복해했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낳아서 아이한테도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꼭 전해주자고 다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차차 산모에 대한 몸가짐을 하기 위해 직장에다 육아휴직을 냈고 집에서도 이런저런 임신 정보나 육아 지식을 많이 공부하며 지냈어요. 남편은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신경을 써줬는데 덕분인지 저는 내내 마음이 편했습니다. 명색이 산모인데도 입덧 한 번 하지 않고서 다른 산모들에 비해 나름 편하게 보냈죠. 출산 과정에서도 남편이 저보다 더 긴장한 채 아이를 기다렸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중에 말해줬는데 제가 출산하느라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남편이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힘들었던 과정 싹 잊히고 웃음만 나왔네요. 임신과 출산 정보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어떤 남편은 태어난 아이를 바로 보고 정이 떨어지기도 한다더라고요. 또 출산을 한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인대요. 솔직히 그런 고민글들을 보았을 때 지레 겁이 났습니다. 아이를 가진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괜한 고민이었더라고요. 제 남편은 태어난 아이를 바로 안아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저더러 수고했다고 땀으로 범벅된 저를 한참이나 어루만지며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딸이 아니라는 게 좀 걸렸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딸을 갖고 싶다는 말을 종종 얘기하곤 했었는데요. 대부분 첫째라면 대부분 아들 낳고 싶어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희한하게 딸을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엔 딸이 최고라면서 자기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 딸이 친구한테 애교 부리는 거 보고 그렇게 끔뻑 죽겠더랍니다. 아들은 애교가 많아도 엄마한테나 부리지 아빠한테는 잘 안 부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복실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둘만 공간에 남겨졌을 때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자기 딸 원했는데 많이 아쉽겠다. 솔직히 애 성별 처음 알았을 때 실망하긴 했지. 괜찮으니까 말해봐. 나도 자기처럼 딸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 무슨 소리야. 물론 자기 닮은 딸 갖고 싶었던 건 맞지만 내가 저렇게 예쁜 아들을 두고 어떻게 실망을 해. 딸이야 둘째나 셋째로 또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저 민우가 너무 예뻐서 딸 생각 전혀 안 나. 남편은 벌써부터 휴대폰으로 아들 물건 쇼핑한다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으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부터 딸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녀서 당연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제 생각이 어렸던 거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원하는 성별의 아이가 안 태어났다고 실망을 하겠습니까? 남편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작은 그릇이었나 봅니다. 어느덧 나이가 3살이 되고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게 될 시점에 제가 직장에 복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슨 소리 하냐면서 긋고 말리더라고요. 벌이가 아쉬운 것도 아닌데 왜 벌써 일하려고 해? 돈은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당신 몸이랑 아이 생각만 해. 이때만 해도 제가 전생에 무슨 큰 공을 세웠길래 이리 훌륭한 남편을 얻게 되었는지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게 신경을 쓰느라 고객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몰아서 처리하느라 갑자기 바빠졌어요. 남편 출퇴근이 되게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때문에 남편은 오로지 고객 시간에 맞춰주느라 자정돼서 집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 남편이 유독 자정부터 새벽을 들락날락거리다가 아침에 기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바빠지니 문득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남편이 정말 일 대신 나한테만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동안 일에 소홀했다고 해도 그렇지 회사에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굴리면서 일을 시키는 게 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고객이길래 매번 사람을 새벽에 부르고 난리야? 아니, 자기 회사도 좀 너무한다. 그래도 대한민국 복지 요즘 괜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무슨 이렇게 밤낮 없이 사람을 뛰게 만들어. 아, 몰라. 진짜 피곤한 사람이야. 그동안 일 게을리했으니까 벌 받는 게 마땅하지. 내가 또 좀 잘하는 보험사야? 당신 남편이 고객한테 얼마나 인기 많은 직원인지 모르지? 당신이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조정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새벽엔 잠을 자야지. 괜찮아. 나 아직 젊잖아. 한참 젊을 때 바싹 벌어놔야 우리 민우 나중에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지. 민우만 잘 커주면 나 24시간도 뛸 수 있어. 형편이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부지런한 남편을 보니까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남편의 일이었고 제가 감히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또 남편이 아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릴 수도 없는 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 대신 내조에 신경을 잔뜩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과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요리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밥상에 올렸어요. 남편도 저의 정성을 알아주는 건지 매번 힘이 불끈 난다고 안아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신혼생활은 전혀 방해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늘 서로를 존중하며 연애 못지않게 풋풋한 시간을 보냈죠. 3살의 어린이집을 입학했던 아이가 어느새 5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첫 학기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아이 하원보다 일찍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실을 먼저 찾아갔는데 원장님이 다른 학부모와 상담 중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준 원장님은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양해를 구하곤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이 마련해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우리 아들 새 담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원장실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자꾸 남이 하는 상담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듣자 하니 상담 중인 아이는 이번에 새로 입학하게 될 아이 같았어요. 아빠가 없는 듯 했고 이번에 3살 반으로 들어오려고 입학 상담 중이었습니다. 슬쩍 보니까 딸아이 하나가 엄마 옆에서 혼자 장난감 가지고 얌전히 놀고 있더라고요. 아들도 무척 사랑하지만 저도 딸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눈길이 갔는데요. 그러다 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쳐다보더라고요. 양갈래하고서 분홍색 체육복을 입고 있는 딸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손인사를 해줬더니 아이가 쑥스러워하며 모른 척하다가 다시 저한테 관심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만 있다 보니까 딸이 어떤 느낌인지 참 궁금했는데 확실히 아들과는 또 다른 두근거림이 있더군요. 저는 테이블 위에 있는 토끼 볼펜으로 그 아이를 유혹했고 딸아이는 한참 제게 관심을 두고 있다가 곧 의자에서 내려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들고 있는 볼펜에 관심이 있었던 거겠죠. 저는 가까이 다가온 그 아이를 안아서 무릎에 앉히며 토끼 볼펜을 쥐어줬어요. 아이고, 너무 이쁘게 생겼다. 엄마가 머리 묶는 솜씨가 좋구나. 어쩜 이렇게 복숭아같이 예쁠까? 우리 아가는 이름이 뭐예요? 제 말에 아이는 토끼 볼펜에만 신경을 두면서 민주라고 대답했습니다. 벌써부터 말도 곧잘하는 게 딱 봐도 똑 부러진 아이로 클 것 같더라고요. 민주라. 제 아들 이름이 민우이다 보니까 같은 민돌림이라는 생각에 더 정감이 갔어요. 민우라는 이름은 제 이름이 지민이고 남편 이름이 주우인데 저희 이름 끝자리만 따서 만든 이름이거든요. 만약 둘째, 셋째까지 낳게 된다면 남편이 제 이름을 따서 민자 돌림을 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를 계속 구경하고 쓰다듬다 보니까 문득 오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주라는 이름 때문에 막상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아들 얼굴이 같이 떠올랐는데요. 좀 착각일지 모르겠으나 어딘가 모르게 이 딸아이와 우리 아들이 좀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세상에 비슷한 아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려 했습니다. 애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그게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한 후로 저도 모르게 상세히 민주 이목구비를 뜯어보게 되었는데 쌍꺼풀 없는 눈매도 그렇고 콧볼 모양도 그렇고 한쪽만 보조개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왠지 먼 사촌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수긍하겠다 싶은 거 있죠. 원장님과의 상담이 끝났는지 민주의 엄마가 아이를 찾다가 곧 제 품에 있는 아이를 보고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애를 데려갔습니다. 아니에요. 민주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불렀는걸요. 애가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저도 딸 하나 낳고 싶었는데 민주 보니까 더 그러네요. 이번에 입학하시나 봐요? 네. 제가 둘째를 가졌는데 그럼 첫째를 제대로 봐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웬만하면 5살쯤에 어린이집 보내고 싶었는데 애 아빠가 출장이 잦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빠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러기 가장인 것 같았어요. 하마터면 실수를 할 뻔했지 뭡니까. 그렇게 민주 엄마와 간단히 안면을 트고서 저도 상담을 마친 뒤 우리 아들과 같이 하원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떡볶이 한 컵을 사주고 집에 들어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신발장 앞에 있는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언제 왔냐고 어디 가냐고 하니까 업무용 태블릿을 깜빡해가지고 집을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러서 챙겨간다고 왔다네요. 그러고는 바빠서 얼른 가봐야 된다고 하길래 조심해서 가라고 저도 급히 배웅을 했죠. 그 와중에도 아들 바보인 남편은 아들이 주는 떡볶이까지 한 입 먹고 나갔습니다. 남편 바쁜 거야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 남편이 친구 아버지 상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빈소에서 바로 출근해야겠다면서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친했던 친구의 아버지 상인데 결혼한 친구도 아닌데다가 외동이라서 친구 혼자 빈소를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당신 오늘도 얼마 못 자고 출근했잖아. 무리되지 않게 시간 나면 눈 좀 붙여. 친구분들이랑 돌아가면서 도와줘도 되니깐. 잠도 못 자고 출근하다가 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 날라. 알겠어. 민우랑 밥 먹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자. 혹시나 집에 들릴 수 있으면 들어갈게. 참, 민우가 동물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시간 빼놓을 테니까 당신도 알고 있어. 가정도 챙기고 자기 마누라도 아들도 잘 챙기는 남편이라 저 또한 남편의 안위가 늘 걱정인 사람입니다.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은 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갔고 남편의 자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화를 끊고 내내 마음이 안 좋았죠. 왜냐면 아버지 상을 당한 남편 친구는 예전에 한번 남편이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뻗는 바람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제가 그때 그 친구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었어요. 그때 몇 번 안면 트고 말을 텄던지라 막상 저 또한 아버지 상을 모른 척하는 게 솔직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번을 고민 끝에 바쁠 테니 문자라도 남길까 싶어 결국 연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날라온 친구의 답장에서 저는 한동안 머릿속이 텅 비어졌습니다. 남편 친구가 전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영문 모르는 답장을 잔뜩 보내더니 오히려 제 말에 남편 친구가 놀라서 전화를 걸어오지 뭡니까? 아버지 상이라뇨? 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요. 어디서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설마 형준이 그 자식이 그래요? 당황한 저는 남편 친구에게 말을 버벅대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오히려 당황하면서 나중에 다시 전화 주겠다고 끊어버렸어요. 그러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 중이더라고요. 한참 나중에 남편 친구에게 날라온 문자에는 제 남편이 자기 아버지 상이 아니라 다른 친구 아버지 상을 착각해서 말한 것 같다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이런 걸 헷갈릴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의 착각이 이해되지 않아서 남편 친구 문자에 답장을 못하고 있었으나 결국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로 물고 늘어지면 상을 당한 친구의 입장도 난처할 거 아닙니까?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니까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그렇게 최대한 애써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태블릿 하나를 들고 오면서 게임 틀어달라고 졸랐는데요. 그 태블릿은 남편이 업무 볼 때 늘상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 친구한테 죄송하다는 문자를 쓰다 말고 놀라서 아들을 잘 설득해 태블릿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분명 낮에 태블릿 챙겨간다고 집에 들렸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게 아들 손에 있는 걸까요? 남편이 쓰는 태블릿은 이거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챙겨갔다는 기계는 뭘까요? 그날따라 이해 안 되는 남편의 태도가 많았습니다. 때마침 번쩍하고 켜진 태블릿 화면에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웬 아이 얼굴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 사진의 주인공은 우리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잠금 화면이 아니라 내부 화면이라는 거죠. 손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잠금 화면이 넘어가는데 남편은 귀찮아서 기기에 잠금을 걸지 않거든요. 그렇게 쉽게 잠금 화면을 열고 다시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아닌 웬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여자애는 제가 어디서 유심히 봤던 아이의 얼굴이었어요. 바로 낮에 원장실에서 봤던 민주라는 딸아이였죠. 이 아이 사진이 왜 여기 있을까는 제게 긴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 사진을 보자마자 민주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는데 왜 그렇게 정감이 가고 익숙한가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닌 제 남편과 이목구비가 똑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머릿속 회로는 남편의 모든 모습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온몸의 털이 바짝 솟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제 남편과 이 여자애가 닮았으며 왜 남편 태블릿에 이 딸아이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민주는 저도 낮에 어린이집에서 본 게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민주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건 저보다 더 먼저 민주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진만 바라보며 멍청하게 서 있던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사람, 민주 엄마를 생각하자 출장을 많이 간다는 민주 아빠의 존재가 설마 내 남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번 꼬리를 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고 저의 온 머릿속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서 언뜻 봤던 고객 정보 데이터를 찾아 들어갔어요. 민주 엄마의 이름을 모르니까 수많은 정보를 뒤져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제게 하나의 목록이 눈에 들어왔는데 아기 실비보험으로 등록된 민주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눌러보니 아이 개월수상 제가 알고 있는 그 민주가 맞는 듯 했어요. 저는 그걸 휴대폰으로 찍고 그곳에 적힌 주소를 당장 찾아갔습니다. 어처구니 없었던 건 주소가 참 익숙하더군요. 이 여자 동네가 우리 고향이지 뭡니까?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나가면서 많이 봤던 그 아파트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먼저 들려서 아들을 맡기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경비가 없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여자 집 대문 앞까지 들어온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초인종을 누르는 게 겁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이걸 누르는 순간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날 게 두려웠거든요. 눌렀는데 만약 진짜 남편이 여기서 나오면 어쩌나, 친구 아버지 상을 당했다는 게 거짓이면 어쩌나, 그럼 나랑 내 아들은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들면서 눈앞에 닥친 현실을 부정하려고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안에서 사람이 나오려는지 문 앞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쓰레기 버리는 걸로 어쩌고 저쩌고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문과 가까워진 그 목소리에서 이미 마지막 남은 희망을 모두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곤 곧바로 열린 문 안을 통해 피하고 싶던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아악 하고 볼품없게 소리 지른 남편이 진심으로 놀라 나자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냐며 뛰쳐나온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민주 엄마였습니다. 민주 엄마는 유부녀 같지 않게 야시시한 잠옷을 입고서 민주를 안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민주가 감기라도 걸린 건지 아픈 것 같더군요. 민주 엄마 손에는 저번 달에 우리 아들이 아픈 바람에 급하게 샀던 노란색 체온계와 같은 게 쥐어져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남편이 태블릿 핑계로 몰래 집을 왔다가 불이 나게 나갔던 이유를 알았고, 친구 아버지 상을 핑계로 집에 못 들어온다는 말까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여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저 사람은 내 친구 동생인데 친구가 같이 있다가 잠깐 앞에 담배 피러 갔거든? 어떻게 네가 나랑 민우를 두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너는 여기가 장례식장이니? 네가 나한테 뭐라고 거짓말했는지도 까먹은 거야? 아, 장례식장. 그건 다른 친구고 빈소에서 잘 수가 없어서 친구 집에 따라온 거야. 오해하지 마. 나중에 진짜 친구 들어올 거야. 전화해줄까? 넌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이 상황에서도 잔머리 굴릴 생각밖에 없어? 너 같으면 이 상황에 네 변명이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니? 오해라고 설득하고 싶으면 저 아이랑 너 친자검사부터 해보지 그래? 뭐? 뜬금없이 친자검사를 왜 해? 내가 저 아이랑 그런 걸 해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 설마 저 애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명색에 한 입을 덮고 산 부부인데 내가 네 이목구비 하나 못 알아볼까봐. 유전자라는 게 참 무서워. 저렇게 버젓이 증거를 드러내주니까 말이야. 남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그때부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발짓만 했습니다. 신발까지 신고 들어간 저는 민주의 물건을 찾기 위해 집안 물건을 뒤지며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민주를 내려놓은 민주 엄마가 다짜고짜 저를 쫓아와서 제 팔을 붙잡으며 막아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요? 그쪽 남편이 오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예의? 그쪽은 예의가 있어서 가정 있는 남자 꼬드겨 애를 낳았습니까? 뻔뻔하게 감히 유부남 끌어들여서 살림을 차려요. 보아하니 직장도 없는 것 같은데 생활비도 다 제 남편이 대줬나 보죠?
가진 것 없는 년이 배짱만 두둑하네요. 뭐라고? 그래, 그렇다면 어쩔 건데요? 유부남들이 바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현부인한테 질리고 매력을 못 느끼니까 눈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집 쳐들어와서 깽판 치기 전에 스스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반성이나 하세요. 내가 쳐들어와서 불안한가 봐요? 상상 이상으로 발악하시네. 왜요? 남편한테 아직 완전한 확신을 못 얻었나 보죠? 근데 어쩌나? 그 확신 얻기 힘들 거예요. 본부인도 나 몰라라 하고 바람피는 남자가 두 번째 여자라고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뻔뻔하게 불륜을 대단한 권위인 것처럼 떠벌리는 상간녀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제 귀로 불륜이라는 걸 확실히 들었으니 민주와 제 남편의 친자 확인만 하면 되었기에 저는 상간녀를 무시하고 욕실로 향했어요. 민주 칫솔로 보이는 작은 걸 가지고 바로 나왔죠. 그러자 상간녀가 제 손에 있는 걸 빼앗으려고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상간녀의 뺨을 후려치며 넘어뜨렸습니다. 애 생각해서 이 정도만 손 쓰는 줄 아세요. 불륜녀라니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당신들이 잘못한 일을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아이가 감당하게 해요? 어른으로서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래봤자 형준 씨는 우리 민주를 더 좋아해요. 형준 씨가 우리 민주를 얼마나 끼고 도는지 모르죠? 당신 집에 아들밖에 없으니까 귀가할 맛이 안 난다고 그럽디다. 아, 그래요? 딸 이름이 민주라고 했죠? 근데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제 아들 이름이 민우인데 제 이름 지민이랑 남편 이름 주우를 따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혹시 남편이 먼저 나서서 민주라고 짓자 하지 않던가요? 보니까 그것도 내 이름이랑 남편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 같은데요. 사실 이건 확실한 정보가 아니었고 단지 제가 어림잡은 추측이었지만 놀랍게도 제 말이 진짜인가 보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남편이 민주라는 이름을 고집했다는 것만큼은 사실 같았습니다. 상간녀가 눈에 핏줄이 설 정도로 울음을 참으면서 남편을 째려보는데 그 모습만 봐도 제 추측이 맞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러나 잔머리 좋은 남편은 상간녀 눈빛 다 무시하고 구석에서 몰래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와 자신의 딸 아니보다 저한테 소송당해서 명예에 실추될 걸 걱정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상간녀와 말씨름을 끝내고 대문으로 향하자 대문 곁에 서 있던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 제발 이러지 마. 우선 앉아서 얘기해 볼래? 아니다, 집에 가자. 내가 집에 가서 제대로 말해줄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정말 아니거든? 응? 현장이 다 발각된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이 상간녀를 외면하는 작전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대로 남편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머리카락을 몇 개를 잔뜩 뜯어냈습니다. 여기서 저 아이가 네 자식이라고 판정나는 순간 너는 인생 쪽날 각오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망가뜨려 놓을 거니까. 그대로 집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계속 저를 붙잡으면서 이젠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상간녀가 나서서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그만해요, 형준 씨. 그냥 저 여자랑 이혼해버려요. 형준 씨 딸 갖고 싶었다면서요. 그 말은 저 옆편네 아들보다 우리 이쁜 민주가 더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 이름이 정말 저 여자 이름 따서 지은 거예요? 아니죠. 그것부터 말해봐요. 입 안 닥쳐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예요. 상황 파악 좀 해요. 그쪽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생겼잖아요. 나한테는 우리 민호만 있으면 된다고요. 둘은 보험사와 고객으로 맺어진 인연이라 그런지 여전히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주 나이를 보면 둘의 관계가 3년이나 지속되었을 텐데도 똑똑한 남편이 상간녀와 계속 거리를 두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단 말은 저 상간녀랑 언제든지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더더욱 애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불륜 과정에서조차 무책임했던 남편이 더없이 형편없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다리를 잡고 안놔주는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신경질이 나서 신발장에 내버려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쓰레기 봉지를 잡아 뜯어서 둘에게 냅다 뿌려주고 집을 나왔어요.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울음 한 번 안 터뜨리던 민주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던 것 같은데 그 어린 딸아이가 놀랐겠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그렇게 진행한 친자검사에서 역시 민주는 제 남편의 유전자를 받은 게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는 그대로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입대기 전에 제가 먼저 양가 부모들께 이혼 사유를 밝혔는데요. 친정 쪽에서는 남편의 두 집 살림에 대해서 노발대발 화를 냈고 시댁 쪽에서는 저한테 하염없이 사과만 하시더라고요. 시댁의 저 자세를 보고서 아들 하나 잘못 둔 탓에 시부모가 괜히 노후에 고생한다고 생각했네요. 우리 아들이 부족하다 했는데 결국 너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구나. 애미 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그래도 민우를 두고 너희가 어떻게 갈라서니?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를 잃어야 돼. 저도 민우 때문에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어머님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론 그런 아빠가 있다는 게 오히려 민우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신 거 압니다. 그래도 대놓고 저를 농락한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제 마음 헤아려 주실 거라 생각할게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저는 시부모에게 오는 연락을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문자로 손주 사진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그 연락마저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소송한 뒤로 남편은 제대로 몰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지 중요한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이었고 남편 때문에 그 회사가 불륜 회사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결국 남편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상간녀도 진짜 남편 친구의 동생이었던 건지 남편이 아닌 남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발 소송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뭡니까? 자기가 여동생 교육 똑바로 시키겠다고 집에 형편이 어려워서 위자료 내려면 빚까지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송을 취하해주면 그 상간녀는 평생 반성도 안 하고 제 욕만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남편도 빼앗겨, 아이 아빠도 빼앗겨, 가정도 빼앗겨. 이 상황에 돈이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냐고 욕심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호구 잡히는 사람 따로 있냐고 했더니 남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있죠. 한날은 신혼집의 마지막 짐을 정리한다고 방에 있었는데 바깥에 혼자 있는 줄 알았던 아들 쪽에서 어떤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봤더니 남편이 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거야 애 앞에서? 당장 그만 못 둬? 우리 이러는 게 뭐 자랑이라고 애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 애가 5살이라도 알 건 다 안다는 거 몰라? 내가 어리석었어. 딸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 그렇다고 너한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 좋아하는데 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그 마음이 당신 본성이라는 거야. 당신은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눈 돌렸을 사람이고 나도 민우도 그런 남편,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 마지막 짐을 담은 캐리어를 끌고서 아들을 데리고 그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짐을 다 챙긴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물건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서 미련 없이 나와버렸네요. 아들한테는 저와 남편이 이렇게 갈라서고 부딪히는 모습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혹시나 아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혼 가정의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을지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잔뜩 받은 위자료와 재산을 챙겨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참, 제가 유치원에 가서 우리 아들 퇴소 처리를 할 때 상간녀에 대해서도 원장님께 알려드렸거든요.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마침 제가 오면 물어볼 게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렇잖아도 민주 어머님께서 아버님 전화번호라고 적어둔 연락처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익숙한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민우 아버님 번호랑 똑같이 뭐예요. 저는 혹시 민우 아버님께서 번호를 바꾸시고 그 번호를 민주 아버님이 쓰시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안 좋은 사실을 부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랬군요.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원래 이런 사실은 소문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주 엄마 얘기를 해드린 건 혹시 민주 엄마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그래요. 이미 민주 엄마가 입학 신청을 해버렸는데 제가 괜히 원장님 곤란하게 만들었죠? 곤란하긴요. 전혀 아닙니다.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해요. 괜히 묻어뒀다가 다른 학부모님들이 아시게 되면 그때 상황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원장인 입장에서 그렇게 둘 수는 없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과 인사를 한 뒤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아이 유치원 졸업 때까지는 고향집에서 지내게 될 것 같은데 시댁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남편을 만나게 될 게 좀 불안하더군요. 그렇다고 수십 년을 이곳에서 지낸 친정 부모더러 이사를 가자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모님이 이 고향 지역에 굉장한 애착이 있으시거든요. 번잡한 시내가 싫어서 한적한 끄트머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이었죠. 그렇다는 고민을 언제 한번 친정 부모님께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이사를 고집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서 어느 날 아파트 한 채를 보고 오더니 팜플렛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앞에 도성국에 넘어가는 언덕이 있지? 왜? 너 결혼 인사 왔을 때 공사 시작했었잖아. 거기 아파트 이번에 다 만들어졌는데 구조가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민우 걱정 때문에 종일 그렇게 앓지 말고 이사 가자. 너 민우 애비 때문에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잖아. 민우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역시 엄마라는 존재는 전지전능한 게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우리 아들을 신경 써서 봐주는 아빠한테도 고마웠지만 딸의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알아채준 엄마에게 무엇보다 든든한 기운을 받았어요. 제가 제 아들의 변화를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는 저처럼 엄마도 자식인 저의 마음을 상세히도 지켜봤나 봅니다. 이사라고 해봤자 같은 동네였지만 저는 전 남편 집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원래 집에서 40분 걸리는 거리를 일부러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오지 않는 이상 마주치긴 어려워진 셈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들어갔고 거하게 받은 위자료와 본래 집 팔아 챙긴 돈 덕분에 새 집으로 옮기는 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고향집에서 지낼 생각이에요. 그때쯤이면 아이도 학교를 가게 되겠죠? 남편은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집을 찾아갔었는지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발 자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중입니다. 사람이란 자고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분류는 예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손버릇, 술버릇, 바람버릇 이거 세 가지는 실수라는 말이 통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용서해줘도 안 되는 버릇들이고요. 저는 용기 있게 남편과의 연을 끊어가려 노력 중이지만 가끔씩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이 굳건해야 제 아들도 아빠 없다는 불안감 없이 씩씩하게 자라주겠죠. 그 유일한 생각이 저를 심지궂도록 힘을 주는 이유입니다. 정말 사연을 쓰면서도 당시의 잔상 때문에 몇 번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세상에는 얼마나 많고 다양한 불륜이 존재하는 걸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 불륜 사연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남편이란 작자가 바람을 필 때 어떤 표정과 태도를 취하는지도 지나가는 식으로 봤었는데 역시 직접 당하는 순간 모든 게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네요.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불륜 사연
저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전개였는데 혹시 다들 비슷한 사연자 보셨을까요? 남편 닮은 애를 보고 불륜을 눈치채게 된 또 다른 사연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문득 궁금합니다. 화가 나서 키보드를 마구 두들겼다 보니 어느새 인사말을 전할 때가 왔네요. 모두에게 화창한 앞날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